안녕하십니까. 의료인문학 유튜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외과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제멜 바이스에 대한 인물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멜 바이스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설명해야겠네요. 네, 제멜 바이스는 이제 손소독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유명해졌어요. 사실 살아있을 때는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손소독을 손을 씻고 하는 것이 사망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의사가 손을 씻는 거. 그렇죠. 예. 의사가 환자를 보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감염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굉장히 안 먹히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손 씻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 위생관념도 없었을 뿐더러 소독제에 대한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겠죠.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소독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최근이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더 붙이면은 제멜 바이스 이후에 그 조셉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소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멜 바이스는 뭘로 소독을 했죠? 그 칼슘 클로라이드로. 칼슘 클로라이드. 근데 이제 석탄산 갖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수술할 때 소독을 최초로 시작한 게 1865년을 기록돼 있어요. 근데 제멜 바이스는 이때 1840년대. 40년대 그러니까 중반입니다. 그 개념이 있기 이전의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소독을 얘기할 때는 제멜 바이스를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셉 리스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조지 리스터. 네. 상처를 석탄산으로 소독했던 사람. 뭐 그다음에 그 이전으로 가면은 또 있어요. 파라케수스가 있어요. 파라케수스가 이제 소독을 했었나요? 소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지만 그때는 총상을 입으면 거기다가 막 화약을 갖다 적시적해서 붙였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떨어졌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거기다 그냥 깨끗하게 씻고 거기다가 덮어놨는데 그게 이제 훨씬 더 좋더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거는 몇 세? 한 16세, 17세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와서 그다음에 19세기 와서 제멜 바이스로부터 이제 실천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그렇죠. 문제가 제기되고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조지 리스터에서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수술실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냥 평상복 입고 그냥 덕지덕지 피 붙은 거 같고 막 다른 사람 수술한 거 그대로 와가지고 그대로 손도 안 씻고 바로 또 다시 손도 안 씻고 만지고 그러니까 제멜 바이스는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알았다는 거. 산부인과 의사였죠? 네,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오케이. 더 네. 근데 이제 제멜 바이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배경을 조금 이제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제멜 바이스는 1818년도 헝가리 출생입니다. 자, 근데 제멜 바이스가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굉장히 괴팍하고 상대방이랑 소통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빈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 사람 출신은 또 이제 부다페스트였거든요. 근데 헝가리에서 약간 그런 지역적인 억양이라든지 액센트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빈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액센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놀리면은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우 관계도 좋지 않았다고. 근데 이 사람 생긴 거 보면은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 좀. 봤어요 사진? 사진 못 봤어요? 사진 대머리 이렇게 벗어진다가 이렇게 찍는 사진인데 굉장히 고집스럽게 생겼어. 그러니까 처음 볼 땐 모르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보면 진짜 고집스럽게.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몇 년 전에 부다페스트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데 제멜 바이스 박물관이 있더라고. 맞아요. 제멜 바이스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좀 아는 척을 좀 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멜 바이스 관련된 그런 걸 모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제멜 바이스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이름을 딴 박물관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딴 의과대학도 있어요. 지금 있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너무 괴팍한 성격이었는데 태어난 해부터 1818년도 여기 많이 두 번이나 들어간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는 1789년도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1790년도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1830년도에는 현미경이 이제 발명이 됩니다.
그리고 1750년부터 1850년대까지 이제 수학 통계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1810년도에는 이제 라플라스 확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학 통계로 이제 슬금슬금 발전하기 시작하는 1810년대부터 그래요? 네, 1810년대부터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임상의학의 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되는 이제 때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상의학의 태동이라고 하면은 그 프랑스 위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비인 이런 쪽에도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의학이라고 하면 뭐죠? 네.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했다는 것은 임상의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병원 중심의 네. 의학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비인 중심의 그런 그 흐름이 프랑스 말고도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3만 명 이상을 2만 명인가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한 30개가 넘었다고요. 자, 근데 이제 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로키탄스키가 이제 병리학을 발전시켰고 그러면서 해부 병리학이라고 해서 3만 건의 해부 기록을 해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에서도 해부 병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구빈학파라고 불리우는 그런 학문적 의학적 움직임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코다라는 그 로키탄스키의 제자가 그런 체계를 이어받아가지고 조금 더 발전을 시키게 되고 이때 이 제밀바이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스코다가 한창 이제 로키탄스키한테 그런 그 병리해부학적 관점이라든지 임상의학적 철학적 정신을 분려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빈학파를 만들고 이럴 때 자 제밀바이스가 딱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밀바이스가 처음에는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부다페스트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굉장히 약간 법학 쪽으로 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법학자의 꿈을 접고 그냥 돈이나 벌러 빈으로 이제 약간 상경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죠. 자,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의학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의학에 꽂히기 시작해서 이과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스코다의 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로키탄스키와 스코다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진기 그때 당시에 이제 청진기 손질도 많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맡기고 뭐 조직학적인 연구 같은 것도 맡기게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환자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청진기를 손질하고 맞아. 내가 조직을 본다고 해서 내가 이게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제안을 거절하고 그 얘기는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비슷하지 않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그건 없는 교육 지금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임상에 나온 지 이제 2년 차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학교 다닐 때 좀 더 깊게 배웠더라면은 지금 훨씬 그렇지.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 또 이런 이건 필요 없는 과목들까지도 내가 했어야 되나? 그걸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합시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교육에 관한 문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케이. 그다음 넘어갑시다. 다른 분들이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제 그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의료 회의주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메디컬 니힐리즘, 메디컬 니힐리즘, 테라피우틱 니힐리즘. 네, 그런 생각을 벌써 이때 이제 제밀바이스가 한번 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로키탄스키는 그때 이 사람이 감염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로키탄스키, 그러니까 제밀바이스의 스승님의 스승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감염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외과 쪽을 이제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는데 제밀바이스도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염 문제가 이 사람은 이제 외과 수술 시 합병증이라든지 사망률을 높이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참고로 그 당시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사망률이 30% 40% 했다는 거. 네.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네.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소독이니 뭐 세균이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오케이. 포인트는 뭐 못 잡았을지언정 사람들이 이 감염에 관한 감염 문제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멜 바이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외과 쪽으로 이 감염 관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직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외과 교수로 취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수만 임용만 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강의 자리가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의 자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산부인과 쪽에서 이제 교수 초빙 공고가 나서 그쪽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이제 빈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종합병원의 구조가 굉장히 산부인과 병동의 구조가 특이했던 게 똑같은 시설의 산부인과 건물을 병동이 이제 2개를 딱 지어놓고 이제 2명의 교수님이 각각 하나씩 맡아서 진료를 하고 있었죠. 그중 한 분이 바르치라는 교수님이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클린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이름이 클린이요? 네, 이름이 클린인데 이 클린 교수님은 전혀 클린하지 않았어요. 더티했습니다. 문제가 이 클린 교수님의 병동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명을 수술을 하면은 33명이 죽는 거예요. 100명이 아기를 낳으면은 33명이 죽는 너무 사망률이 높았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어떤 날은 100명 중에 96명이 연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멜 바이스가 여기에 충격을 받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클린 교수의 병동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약간 실습 아닌 실습을 통해서 분만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바르치 교수님의 병동에서는 조산사. 근데 이제 직업 조산사인데 약간 이 사람도 견습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는 조산사들이 이제 분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의과대 학생들이 분만을 하기 전에 시체부를 하고 오는 거를 본 거예요. 참고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부검을 했죠. 부검을 해서 그게 바로 그 부검을 했던 경험이 쌓여서 아까 뭐 이렇게 단수 때 얘기했지만 그 해부병리학이 발전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부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현대의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병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실 이 빈 종합병원 산부인과 병동으로 오는 그 환자 산모들이 조금 여유로운 환자는 없었어요. 그렇지. 예, 되게 다들 이제 빈곤하고 잠깐 여기서 다시 하나 네. 포인트. 그 당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병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는 거의 빈민수용소 개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낮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그나마 의학적 조치조차도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아까 파리 얘기했었잖아. 파리 병원이 뭐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 파리 그 병원이 제목이 오텔이야 오텔. 호텔이야 호텔. 그래서 오텔 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 중세 때부터 그 불황아들을 수용하던 그런 시설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생기면 의사를 파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돈이 있거나 좀 부유한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죠. 왜냐면 병원에 가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파를 보게 되면은 병원을 아주 완전히 죽는 수용소로 그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전환되는 시기에 있었던 거야 지금 있는 거는.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서 솔직히 물건들을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그 분만하는 게 더 안전할 정도였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의과대 학생들이 시체부를 하고 오는데 손을 안 씻고 바로 그냥 이제 분만을 유도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촉진을 하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0명 중에 96명이 연달아 사망한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에 완전 몰두를 하게 돼요. 근데 성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는 이 클린 교수님이랑 마찰이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밀 바이스는 저 시체부하고 오는 이과 대학생들의 좀 문제인 것 같고, 얘네들 보니까 손에서 시체부를 하면 냄새가 난다. 손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 불쾌한 냄새를 가진 손을 가지고 바로 그 산모들 촉진하고 분만 유도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너네들 한번 손 씻어봐라, 손 씻고 분만 유도해봐라 라고 이제 제안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망률이 조금씩 줄기 시작해요. 줄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제밀 바이스가 이건 것 같다 하고 클린 교수님한테 이거 이과 대학생들 무조건 손 씻게 해야 된다 라고 제안하게 되죠. 근데 이때 당시 이 클린 교수님이랑 이제 마찰이 심했었기 때문에, 클린 교수도 나름 이 사람이 이제 무능하긴 하지만 약간 자만심이 좀 많고, 약간 다른 사람의, 특히 뭐 제자들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쉽게 수용하지는 않던 사람이었어요. 약간 나중에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래. 의학 민주화를 또 얘기하겠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주장도 다 틀린 것 같아.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클린 교수가 제밀 바이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맙니다. 무시해버리는데 제밀 바이스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병동에서 난리를 칩니다. 어떤 난리를 쳤는지 이제 정확한 문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굉장히 뭐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바로 해고가 돼요.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네. 그래서 요즘이나 그때나 약간 다들 사람 사는 사회는 비슷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걸로 성공했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길 빈을 떠나게 되죠. 빈을 떠나게 되는데 바르치 교수님은 이 사람을 그 제밀 바이스를 조금 좋게 봤나 봐요. 그리고 스코다 교수님도 제밀 바이스의 그런 탐구를 향한 강한 집착 이런 거를 조금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바르치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클린 병동에서 사망률이 높았고, 바르치 교수님은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이 바르치 교수님이 제밀 바이스를 괜찮게 본 거죠. 그래서 제밀 바이스가 이쪽에 들어가서 이 손 소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시체부를 했을 때 이제 손에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냄새를 가장 줄이는 그 약품이랄까? 그런 게 이제 칼슘 클로라이드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칼슘 클로라이드로 손을 씻었을 때 손에서 나는 냄새가 많이 줄어든 걸 보고 그거를 가지고 손 소독을 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망률을 차츰 이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4%대까지 이제 줄였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망률을 줄이게 된 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도 솔직히 뭐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손을 씻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도 이제 약간 증명 아니면 뭐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자궁경부암에 걸린 환자들을 5명을 촉진하고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산부인과 병동으로 가서 산모들을 촉진하고 분만을 도와주는데, 그때 자기가 도와줬던 산모들이 산욕열, 이제 분만 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해서 모두 죽게 돼요. 그거를 보고 딱 이제 완전 깨우친 거죠. 이게 문제다라고. 근데 이런 우리가 보기엔 그게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행위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렇지. 의료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윤리적으로 봤을 때 상상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행동인데. 그러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게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게 20세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세계 인권선언 나온 게 1948년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포악한 짓들을 보고 나서 그때 인권선언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뭐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보통 그 의학 연구자들은 대개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지. 그런 경우는 별로 이제 비난을 안 받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한테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여간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병원의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제대로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그때하고의 그 상황이 엄청 다르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의
기준으로 의료인의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있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대입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비난하는 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의과대학에서 조금 치과대학 특히 에서도 조금 보이는 게 저희가 PK 때 이제 실습을 하잖아요. 네. 그럼 실습하려면 당연히 아픈 환자가 필요한데 좀 잘 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학생들한테 안 받아요. 그렇지. 근데 굳이 학생들한테 안 받는데 이제 약간 좀 빈곤하고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노숙자들을 그렇게 이제 데려오게 한대요. 노숙자를 데려오게 하는데 뭐 노숙자들 그냥 치료 잘 해주고 하는 그 과정 그 시도 자체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이거를 이 환자를 내가 점수를 따는데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별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우리 학교도 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야.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보는 사람 몇 명 어쩌면 경고를 해둘 바인데 우리 그 저쪽에서 좀 그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 수가가 파격적으로 낮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하잖아. 그렇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또 내가 대신 얘기해줘. 환자를 자기가 친척들이 데려다가 자기가 진료를 하고 그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멜 박사 얘기하다가 엉뚱한. 오케이. 네. 그래서 뭐 환자를 뭐 자신의 뭐 점수를 따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멜 바이스는 자신의 연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비교해보고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될 게 이제 제멜 바이스가 가졌던 불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멜 바이스는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이제 살인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뭐 이런 전 유럽의 의사 협회에다가 공개 소환을 써가지고 이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지 않는 의사는 모두 살인자라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훨씬 심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아니라 의사들한테 완전 문매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의사사회에서 거의 매장되기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됩니다. 매장됐지 뭐. 그래서 매장됐죠. 매장된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일하고 있던 병원의 직원들조차도 이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손을 안 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망률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이거 참 재밌는 현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 대입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견주어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건 곤란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통 얘기를 했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그 당시에 상식으로 몇백 년 동안 뭐 자리 잡아온 거를 부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암만 과학적인 것이든 뭐든 간에 그죠? 그렇죠. 의견인 경우는 더 심한 거고 그것이 과학적 사실인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 서로 어떤 뭐 이렇게 진리에 도달하는다 뭐 진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까이 가는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다. 그렇죠. 근데 그 험난 과정을 너무 더 험난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자기 고집만 그리고 자기 주장만 자기 주장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걸로 봐서 그냥 뭐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괴팍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그 감염병을 줄인 그 사례들 얘기했잖아요. 파라케수스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멜 바이스 얘기했고, 그다음에 리스터 얘기했잖아요. 한 명 더 언급을 해야 되는데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야전병원을 가잖아. 야전병원 가서 그 사람 한 거는 그냥 빨래 해주고 세탁해주고 문 환기해주고 깨끗한 옷 입히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해주고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사망률을 줄여요. 그리고 저 제밀 바이스랑 달리 나이팅게일은 귀족 출신이거든. 맞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저 언론의 주목을 받아요. 그 두 사례가 비교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손을 씻는 거는 제밀 바이스가 훨씬 더 직접적인 기여를 한 거고, 나이팅게일은 간접적인 기여를 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주장한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그 저 받아들이는 게 크게 다르다는 사실.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웠던 점이 이 사람이 조금 자기 뭐 좀 순둥순둥하게 약간 설득하는 식으로 그렇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파스테르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그 경험이라든지 실험들을 얘기하고 협력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의학사에 조금 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근데 파스테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루돌프 비루쇼라고 하는 사람이 비루쇼가 이제 그 의학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세포 병력을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나는 루돌프 비루쇼를 엄청나게 존경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 점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가 안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제밀 바이스도 뭐 온갖 노력을 다 하긴 다 한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앞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음악에서도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음악이 빛을 보지 못해. 유승진 아니야?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정신병에 걸린 그 상황에서 해부를 또 한다고 해요. 끝까지 이제 죽기 전까지 연구를 또 했는데 해부를 하다가 메스로 자기 손을 이제 잘못해서 베가지고 창상 감염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요. 뭐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가 그동안 평생을 바쳐서 주장해온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윌리엄 모턴도 그렇고. 다들 그냥 좀 비극적인 치유를 맞았네. 그죠?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건 아닐 거야.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비극적인 그 인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삶들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제목을 그렇게 살았잖아. 수술의 통증과 인생의 쓴맛. 근데 양반은 저 인생의 쓴맛을 충분히 본 사람이죠. 뭐 그렇지만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뭐 죽을 때 뭐 비극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전체 다가 비극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모튼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뭔가 자기의 주장을 했을 때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그런 거에서 그 오는 좌절감이랄까 그러는 이제 패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이 인정욕구. 인정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비극으로 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 됐어요 그러면 얘기는 다 된 겁니까? 아까 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찝찝한데? 없나? 다 했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 그 이후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그 이후에 이제 헝가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의과대학도 만들고 제밀 바이스 의과대학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 헝가리를 보면 그건 또 한 가지 뭐 얘기를 한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부다페스트 가면 그 큰 동굴이 있어요. 동굴 병원이야. 그래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부터 그 동굴이 이용되어 왔대. 전쟁에 있어서 뭐 피난처로 쓰기도 하고. 세계 대전 때는 그 동굴 병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면 그걸 박물관에 만들었더라고. 좀 우연치 않게 부다페스트 가서 많은 걸 배웠어. 난 제밀 바이스 박물관에 있는 것도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있고, 그다음에 동굴 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상당히 재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보면은 그 유럽이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가 지역적 덩어리가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 파리나 뭐 이런 비인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변 지역들 지금 이제 제밀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주변인이잖아요. 이제 메인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면에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크게 결과적으로는 크게 기여한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해서 괄시를 받지만 그렇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크게 기여한 그런 우리 사회도 좀 있지 않나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죠. 엄청나게 멸시받던 사람들 지금도 멸시받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간 주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주류가 가지고 수 있는 오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가 가지고 수 있는 오류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해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이제 뭐랄까 자기 배려, 자신감, 진실 말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